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주간 장원장 특집 2022 수능 분석 나갑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원래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분석 시간이 좀 길어져서 더군다나 지금 너무 바쁜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 대신 제가 단순히 수능 제시문이나 문제들을 분석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겠죠. 초중등 학부모님들은 좀 먼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학습 전략, 선행 학습 전략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정보를 반영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제가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초중등 선행 전략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게 요번 역대급 불수능의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022 수능 분석 초중등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고등학생대와 고등학부모님들 대상은 아니니까 해당 사항 아니면 다른 자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시문에 씹어 먹여 드리진 않습니다. 자, 요번 시험 불수능이었다고 하죠? 진짜 불수능이었나요? 아니에요. 절대 불수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불수능이 아니라 용암수능입니다. 자, 이거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시죠? 용암수능 너무 진짜 말도 안 되게 난이도도 셌고, 그리고 아이들 실질 성적도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용암수능이라고 확실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불수능, 작년도 불수능이었다고 얘기했는데 불수능 정도가 아니에요. 국영수가 다 빡셌기 때문에. 자,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이제 9월 어제죠. 제가 지금 새벽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길어져가지고 역대급 불수능 2022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발표. 자, 모의평가위원회에서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표준 점수 지난해 대비 올랐고 영어 1등급 비율 6.25%로 반토막 이랬죠. 즉 국영수가 지금까지 있었던 수능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고 볼 정도로 1, 2위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심했겠죠. 그 정도로 지금 힘들었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변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초중등 학부모님들은 이 영상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테니까 제가 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왜 어려웠는지 그리고 실제로 뭐가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능 내용들 막 이제 설명회 같은 데 가면 초중등 학부모님들 학원 설명회 같은 데 가도 유치 설명회 가도 수능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는 척하고 고개 끄덕이시면 실제로 선행학습 전략을 짜거나 우리 아이의 과목별 공부 전략을 짤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뜯어 먹여 드리면 2022 수능이랑 2021 작년 수능을 좀 비교하는 게 좋겠죠? 자, 국영수 집중해서 봅니다. 국어 최고 표준 점수 최고점, 그러니까 표준 점수로 최고점 나온 게 작년에는 144점이었는데 149점으로 올랐어요. 자, 표준 점수는 뭐죠? 표준 점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표준 점수 최고점, 아이들의 내가 국어를 굉장히 잘해. 그래서 100점을 이번 시험에도 맞았어.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다 힘들어해서 평균 점수가 쫙 내려왔어. 그러면 표준 점수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내 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빼는 거니까 평균 점수가 확 내려가면 갈수록 이 표준 점수 계산할 때 나오는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149점이라는 이런 큰 점수가 나왔다는 건 작년보다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국어 최고점을 받은 학생들, 국어 만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고점을 받은 학생들이 2022학년도 요번 시험에서는 28명밖에 안 돼요. 작년에 몇 명? 151명. 확 떨어졌죠? 5분의 1로. 더군다나 수학도 한번 볼까요? 수학 표준 점수 최고점 받은 학생의 표준 점수가 147점입니다. 작년에는 137점이었어요. 수학은 훨씬 뛴 거죠. 같은 통합형 변화를 했는데 수학이 뭔가 영향을 더 확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 비율이, 자, 영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라고 해서 90점 넘으면 무조건 1등급 줍니다. 근데 1등급 주는 학생이 작년에는 12.7%나 됐어요. 원래 상대평가에서는 국어랑 수학은 4%, 상위 4%만 1등급을 줍니다. 그런데 영어는 절대평가 90점만 넘으면 되는데 그 90점 넘는 애들이 확 줄어서 6.25% 상대평가 1등급이랑 똑같죠. 이러면 절대평가 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이제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진짜 국영수 이번 시험은 3개가 다 불불불이었기 때문에 불 3개 곱해서 용암수능이라고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자, 2022 용암수능
빅이슈 제가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단순히 뭐 수능 문항 분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첫 번째 이슈. 통합형 순으로 올해는 바뀌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이 통합형입니다. 자, 문이과 상관없어. 그냥 다 모아서 우리가 점수를 내는데 단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국어에서 공통 영역, 선택 영역, 수학에서 공통 영역, 선택 영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선택 영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고 실제로 그게 계속 문제가 되죠. 문과 학생들이 지금 이번 통합형 수능에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수학에서 국어는 좀 미비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수학에서 확통 선택했을 때랑 미적 기하 선택했을 때가 이제 1등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도 데이터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문과가 더 통합형 수능 때문에 수학 영역에서 특히 불리해졌다면 문이과 교차 지원할 때 이과 학생들이 문과의 좋은 과로 튀어 올라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문과 애들이 자 우리는 문과끼리만 경쟁하고 이과끼리만 경쟁하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문이과 교차 지원해서 이과 애들한테 압도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보면 연계율이 어떻게 됐죠? 50%로 축소됐는데 심지어 간접 연계해. 그렇기 때문에 EBS 연계 교재의 중요성이 지금 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EBS 연계성이 한참 높을 때 어땠죠? 서울에서 굳이 공부해야 돼? 자, 전국 어디든 정신 차려서 공부하면 EBS 연계 교재를 우리 모두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게 됐죠. 즉 사교육의 영향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교육은 학원이 아닙니다. 사학원이나 과외가 아니라 저는 교재나 인강, EBS 교재로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다양한 교재와 모의고사 그리고 다양한 인강으로 좀 중요도가 퍼졌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서 공부하고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자 EBS만으로 비벼서 1등급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연계성이 확 떨어지니까. 자, 세 번째 이슈 정시 확대. 자, 정시 확대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지만 수시 합격되는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중요도가 확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더군다나 지금 이번처럼 이렇게 요감 수능 나와버리면 아이들이 수시에서 최저 등급, 수시에서 내가 합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등급이 너무 안 좋아서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너 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리가 남잖아요. 그 자리는 어디로 가죠? 수시 2월이라고 해서 정시에 정시에 뽑는 인원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시의 실질적인 확대는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그 지역과 학교 분위기가 또는 시스템이 꽤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 같은 경우는 내가 지방에 잘 못하는 학교에서 전교 1등 탑 찍거나 서울에서 좀 잘하는 일반계 학교에서 전교 1등 찍거나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보면 똑같을 수 있어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차이점을 크게 못 느끼게 만들려고 시험 전형을 만들었는데 수시를 확대시켰는데 지금 수시를 줄이면서 수능의 영향력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거기다 난이도가 세지잖아요. 그러면 수능으로 등급이 확 갈리죠. 지금 보면 서울대에서 지역균형 뽑을 때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추천장 2장을 받아서 학교장 추천으로 서울대를 올 수 있는데 수능을 못 봐서 떨어지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 비율이 이번 시험에는 훨씬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아예 시험장에 안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능의 이 세 가지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정확히 좀 생각을 하고 이 트렌드가 적어도 지금 학년 초6까지는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수능도 크게 변화하지 않게 돼. 예고제가 있잖아요. 확 바꿀 순 없어요. 그 다음에 대수술이 지금은 예고돼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선행이랑 학습 전략을 잡는 게 좀 필요합니다. 고등학생들이 당장 눈앞에 닥친 거라 너무 당연하지만 중학생, 초등학생 학부모님들도 좀 이 변화를 눈여겨보고 왜냐면 고등선행을 초등, 중등 때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뭘 시켜야 될지 어떻게 시켜야 될지를 생각하는데 이 수능이 기반이 돼야 돼요. 자, 그래야 현명한 전략 선택이 되겠죠. 자,
1교시, 2교시, 3교시 마치 수능 보는 것처럼 과목별로 제가 순차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분석 내용 중에서는 우리 아이의 선행학습 전략 또는 지금 현행 공부 전략에 어떻게 그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은지에 대한 조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수능 분석 그 컨텐츠랑 완전 다르게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냥 문제 분석해 주시면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아서 이미 껐겠죠. 자, 제가 막 해겔 얘기하고 막 이러면 브레튼 우주 얘기하면 경제학 하셨던 분들이나 막 철학 하셨던 분들은 방거 내가 한번 풀어볼까 하시겠지만 대부분 아니고 심지어 그 과 나와도 다시 제 시험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분석해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엑기스만 제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국어 영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대학 수학 능력. 자, 국어 영역 총 80분 시험을 봐요. 기억해둬요. 시험 제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국어를 80분이나 본다는 건 정말 긴 시간 보는 거잖아요. 80분씩이나 시험을 보고 이번 시험부터는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 문항, 그리고 18번부터 34번 문항까지가 문학, 그리고 35번부터 45번이 이제 선택이에요. 독서랑 문학은 공통 영역, 그래서 모두 같이 보는데 요거는 선택 영역입니다. 총 11문제를 선택하는데 언어와 매체, 화법, 작문이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요. 언어와 매체 안에 이제 문법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선택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이제 점수대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공통 영역 한번 이번 특징이 또 통합형 수능인데 달라진 점이 독서랑 문학의 문제수가 더 많아진 게 저는 또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선택 영역 지금 11개잖아요. 화법, 작문, 문법 묶어가지고 1번부터 15번 또는 14번까지 문제 있었는데 그게 줄어들고 독서랑 문학 문제가 한 2문제씩 늘어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공통 영역의 중요도가 더 늘어난 거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데이터 제가 또 데이터 중심으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국어 한번 보면 요건 EBS에서 분석한 등급 컷이에요. 확정은 아닙니다. 자, 국어 1등급 화법과 작문은 원점수 기준으로 84점 이상 돼야지 1등급인 4% 이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언어와 매체는 82점. 자, 우리가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상위권 친구들이 선택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문법이 들어서 좀 빨리 풀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등급 컷 차이가, 점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서 실제 시험 본 다음에도 대부분 이제 분석할 때 이 과목, 여기 국어에서는 요 선택에 따른 유불리의 차이는 없었다고 보는 쪽이 더 큽니다. 자, 요번 국어 통합형 수능 형태에서는 선택이 큰 차이가 없었고, 그 상위권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에 선택했던 이유가 시간 단축 전략. 즉, 시간을 좀 줄여서 내가 공통 영역의 공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더 늘려. 비문학 제시문은 진짜 조금이라도 더 내가 길게 볼 수 있으면 정답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에 따라 선택합니다. 즉,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상위권을 간다? 그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야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문법을 중학교 때 문법 내신 공부할 때 한 문법 영역에서 수직 계열로 쫙 올리시는 게 좋아요. 내가 요번에 뭐 단어, 문장, 뭐 외래 표기법, 고대 문법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뭐 단어, 그 의문 뭐 이런 거 시험 본다 이러면 모든 문법 영역을 다 공부한다고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시험 볼 때 그 영역을 중등 수준뿐만 아니라 고등 수준 문제까지 개념까지 같이 가져와서 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방대해지진 않아요. 그리고 평소 이제 즉 시험 때만 문법은 하세요. 제가 요거 되게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선택 영역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문학수도 줄었죠. 공통 영역인 비문학이랑 문학이 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공부 밸런스 비중 자체도 비문학이랑 문학의 절대 시간이 늘어야 되겠죠. 당연히 선행으로 공부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문법은 진짜 내신 때만 하는 게 현명한 거죠. 이번 방학 때 만약 문법 특강, 국어 문법 특강 넣어두셨으면 예비 중3 빼고는 나머지는 다 빼라고 말씀드릴게요.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지금 비문학 조금이라도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오답률. 이것도 EBS 사이트 가시면 딱 볼 수 있는 건데요. 아직 그 교육부의 교육부는 이런 걸 발표하진 않기 때문에. 자, 오답률 분석한 거 이제 좀 볼까요? 1번 오답률 탑5 총 15개가 있는데 저는 탑5만 보겠습니다. 탑5 볼 때
탑5 1번부터 보면 자 문항 번호를 볼까요? 15번 두 번째 정답 오답률 제일 높은 게 11번 그 다음 13번 8번 16번 제가 아까 국어에서 뭐라 그랬죠? 독서는 1번부터 17번까지라고 지금 오답률 최상위 탑5가 다 뭐란 얘기예요? 독서란 얘기죠. 독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수능이라는 거 어려운 시험을 되게 장기로 준비한다? 그러면 되게 힘든 부분을 빨리 정복해 나가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문학이 당연히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문학에 대한 가중치와 중요성을 되게 많이 두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비문학 독서 파트 정복한다?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비문학 독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비문학이 지금 정식 명칭은 독서라고 돼 있어요. 자, 비문학 이런 게 용어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비문학 독서라는 말을 이제 전문가들이 대부분 혼재해서 쓰게 됩니다.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즉 일단은 이번 시험에서 정말 비문학의 절대적 무게감이 오답률 최상위 5개를 보더라도 확 느껴진 거고 자 충격적이게도 그 오답률 가장 1순위 15번 문제 오답률 몇 퍼센트죠? 80%. 이건 뭐죠? 거의 모든 수험생이 찍어서 지금 확률적으로 맞춘 건가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쵸? 엄청 거의 다 틀린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초중등 국어 선행 전략 두 번째 포커스로 넘어가면 간접 연계 독서 제시문이 4개가 나왔는데 비문학 독서 제시문이 그 중에서 2개가 수능 완성 책에서 나왔습니다. 수능 완성이 뭐죠? 연계 교재. EBS 연계 교재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있어요. 수능 특강 여러 권으로 돼 있어요. 한 권으로 돼 있진 않아요. 수능 완성 그래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라는 책들 안에 중에서 수능 완성 안에서 독서 제시문을 뽑아서 가져왔다. 2개 특히 어려운 거 어떤 어려운 거? 해겔의 변증법과 절대정신, 예술형식론 요 내용에서 가져와서 만든 제시문, 해겔 제시문 철학이죠. 거시경제학과 브레턴 우즈 시스템 이걸로 가져와서 만든 경제학 제시문 2개가 진짜 난이도가 셌는데 그 제시문이 마침 수능 완성에 있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자, 초중등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단순한 문제풀이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시문의 수준이 너무 높아. 분석력이 제시문에 대한 분석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즉 이번 방학 때 단순히 문제를 그냥 앞에서 풀어주고 있는 학원 또는 문제 푸는 테크닉을 알려준다는 학원은 초중등 학부모님은 진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제시문을 분석하는 내용을 알려주거나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거나 분석하는 방식을 교정해주는 학원 아니면 보내지 마세요. 아예 그냥 집에서 제시문 분석 같이 도와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아무 문제 푸는 테크닉은 실질적으로 지금 초중등 학생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독서 영역 공부할 때, 독서 비문학 영역 공부할 때. 그리고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수능 기출이랑 연계 제시문이죠. EBS 연계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시문이 트렌디하고 수준이 높습니다. 막 메타버스랑 비트코인 이런 최신 트렌드의 이론이랑 내용들이 그 연계교재 안에는 예쁘게 들어있어요. 연계교재 내용들이 계속 매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신 일의 트렌드와 이슈들을 쫓아서 가는 제시문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계교재를 수능기출 문제를 좀 많이 공부하신 친구들 많이 돌려서 이제 좀 트렌드한 문제를 도전할 수 있는 수준에 간 친구들이 저학년에도 꽤 많죠. 그런 친구들은 연계교재 그냥 바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애매한 그 시중교재를 많이 보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포인트 문제 푸는 것보단 제시문 분석 그리고 제가 아까 오답률 탑5 중에서 그 비문학이 탑5 다 차지했죠. 그러면 우리가 문학이랑 공통 영역의 문학이랑 비문학 더 공부 시간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한 거죠? 비문학의 포션 더 늘리셔야 됩니다. 실제로 방학 때 어설프게 문학 강좌, 국문과 출신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시 분석하고 막 해주는 게 실질 장기적으로는 아이에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더 중요한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비문학이 워낙 넘사벽으로 힘들기 때문에 분석 연습 많이 하셔야 그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어려운 제시문을 봤을 때도 분석해서 내 걸로 만들고 문제를 딱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테크닉 아무리 많아도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 초중등 국어 포인트 3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까지 비문학을 강조하게 되겠죠. 비문학 난이도.
지속 상승.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생각보다 길이가 막 무조건 작년에 길이가 길어져서 막 당황을 좀 했는데 길이가 좀 길어지지 않았어요. 길이는 오히려 축소됐는데 추론형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예전에는 제시문에 있는 정보만 잘 읽어서 가져오면 문제 쉽게 쉽게는 아니지만 풀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막 꼬고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추론형 문제가 지금 이번 시험에서는 임팩트 있게 빡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는 친구들은 진짜 망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헤겔이나 브레튼 우즈, 뭐 환율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 기반 지식을 알면 문제 접근이 당연히 좀 쉽기 때문에 기반 지식, 배경 지식의 영향력이 다소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배경 지식 모두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분석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어 그 전문 선생님들 중에서는 수능의 리트화, 이건 작년에도 얘기했죠. 작년 뭐 재작년 법제시문 나오면서 법제시문 엄청 꼬아져 있었으니까 리트가 뭐죠?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해서 로스쿨 그리고 대학을 끝날 때 이제 전문대학원이 법학 전문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입학시험인 로스쿨 입학시험에서 보는 그 리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이제 진짜 논리적으로 막 언어 논리적으로 막 꼬아놓은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문제들을 이제 최상위권들은 좀 풀었었는데 그걸 풀어야지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수능 문제 자체가 그 정도 꼬는 수준까지 이제 팍 올라갔다. 제시문 길이가 짧아졌는데도 어려워진 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초중학생들은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단어 수준 자체가 철학 제시문이나 경제 제시문은 진짜 높습니다. 특히 철학 제시문은 정말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초중학생들은 한자어 중심의 고난도 어휘력 훈련이 저는 방학 때 좀 해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많이 시간 내서 하긴 쉽지 않으니까 평소에 많이 하시고 사전 찾는 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아시죠? 단어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고난도 단어들이 날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메인은 수능 기출과 연계 제시문을 정확히 분석하는 거. 제가 문해력 키울 때도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직접적인 비문학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기도 한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좀 드리면 자 이제 독서 제가 그 방학이니까 독서 강조 많이 했잖아요. 독서 중요합니다. 물론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배경 지식이 늘고 그 배경 지식으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막 브레튼 경제 관련 서적 막 읽었다고 해서 환율 막 진짜 100% 이해하고 브레턴 우즈 시스템 이미 알고 있어서 문제 풀 때 뭐 룰루랄라 풀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있어도 되게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릴게요. 경제 선택이 아닌 이상 특히. 그래도 우리가 좀 책을 읽을 때 다양한 지식들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하는 독서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경 지식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 요즘은 좀 선생님들이 다시 추천하는 것 같아요. 기사 읽기. 자, 신문 기사 읽기. 예전에 이제 신문 기사의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신문 기사 읽기도 좀 필요해지지 않았느냐. 배경 지식을 한꺼번에 늘리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신문 기사를 꾸준히 읽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요즘 추천드리는 거는 국제편 신문에서 그 모든 섹션 뭐 정치, 경제, 사회 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국제 기사 중심으로 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경제 플러스 알파 조금 더. 자, 여기까지가 국어 이제 그 수능 시험 문제에 대한 분석과 우리 초중 학부모님들 초중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지금 2주째 열심히 정리해서 찍었기 때문에 지금 새벽까지 촬영하니까 제가 힘낼 수 있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제 분석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제가 분석하는 거 이제 수능 자체를 분석을 세게 해서 그 수능 재심은 문제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문제도 다 풀어봤는데 그 내용보다는 어머니들한테 아이 공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다음을 저는 생각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었으니까 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